웃음과 비극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실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을 떠올려 볼게요. 점잖은 신사가 갑자기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고 가정해 볼게요. 본인은 분명 크게 아플 텐데도 어쩐지 주변 사람들은 웃고 있습니다. 그것은 밖에서 보면 어딘가 우스꽝스럽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한 소년이 새총으로 전투기를 격추시키거나 상선이 군의 잠수함을 침몰시켜버린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웃긴 일일까요? 우스운 일일까요? 아니면 비극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물론 새총으로 비행기를 격추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민간 선박이 군용 잠수함을 침몰시킨 사례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토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겉보기에는 우스꽝스러워 보이지만 결코 웃을 수 없는 이 비극적인 사건은 1981년 10월 21일에 일어났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비극이 벌어진 장소의 지리. 이 비극은 좁은 동보스포루스 해협에서 일어났습니다. 소련 태평양 함대의 기지와 블라디보스토크는 이 광활하고 아름다운 만의 연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본해에서 군기지로 향하려면 모든 함선이 본토와 루스키 섬 사이를 지나는 동보스포루스 해협을 항해해야 하죠. 당연히 이 해협은 군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거점입니다. 다만 그곳에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무려 군함과 같은 항로를 일반 상선과 어선도 함께 오가고 있었던 것이죠. 블라디보스토크는 1991년까지 군사도시라는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상업 항해와 어업 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죠. 이처럼 군함과 군용 잠수함 그리고 민간 선박이 뒤섞여 항해하는 이례적인 상황은 금강만과 동보스포루스 해협 일대를 항해상 잠재적으로 위험한 해역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고의 주요 당사자. 이 비극의 주인공, 보다 정확히 말하면 희생자가 된 것은 소련의 잠수함 S-178과 냉동 운반선 RFS-13이었습니다. S-178은 1953년 고리키 조선소에서 기공되어 1954년 4월 10일에 진수되었습니다. 이 잠수함은 프로젝트 613형 디젤 전기 잠수함으로 이후 613V형으로 개수되었습니다. 이들 냉전기 잠수함은 나토에서는 위스키급으로 알려져 있었죠. 이 유형의 잠수함은 1950년대에 대량으로 건조되었습니다. 이들은 제2차 세계대전기에 슈츠카형 잠수함을 훌륭하게 대체했지만 본 사건이 일어날 무렵에는 이미 상당히 구식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잠수함들은 여전히 초계 임무와 훈련에 계속 투입되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S-178은 16만 3,700캐리를 항해하며 3만 700시간의 운용 실적을 쌓고 있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 여기서 간단히 수치 데이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613V형으로 개수된 이후의 주요 성능을 살펴볼게요. 전장은 약 76m, 수중 배수량은 약 1300톤입니다. 냉동 운반선 RFS-13은 어선으로부터 물고기를 받아 냉동한 뒤 운송하기 위해 설계된 전형적인 냉장선이었습니다. 1960년대에 건조된 동일계열 냉동선의 주요 제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장은 120에서 130m, 배수량은 8,000에서 1만 톤에 달했죠. 이들 냉동 운반선은 당시 일본해와 오호츠크해 그리고 북태평양에서 활발히 운용되었으며 주요 거점은 블라디보스토크 항이었습니다. 운명의 충돌. 1981년 10월 21일 디젤 잠수함 S-178은 정숙성을 측정하는 이틀간의 짧은 군사 임무를 마치고 블라디보스토크 기지로 귀환하던 도중이었습니다. 군의 표현을 빌리자면 임무는 우수한 성적으로 완수되었고 승조원 전원이 매우 들뜬 기분에 차 있었죠. 잠수함의 승조원은 파견 장교를 포함해 5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임무는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날씨는 매우 좋았고 파도는 해상 상태 이 정도로 잔잔했죠. 잠수함의 부함장은 규정에 따라 기지 입항 허가를 요청했고 이미 승인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항로는 군의 훈련 해역을 통과하는 것이었으며 모든 상황은 평소처럼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 날씨도 좋고 승조원들의 기분도 밝았기 때문에 잠수함은 수면 위로 떠오른 상태에서 약 9노트, 시속 16.6km의 속도로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소련 계급인 함장을 중심으로 몇몇 장교들이 함교에 서 있었습니다.
이미 이 시점에서 사고가 일어나기 몇 순간 전 잠수함의 지휘부는 두 가지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었죠. 첫 번째로 제4, 제5, 제6 구획의 격벽이 열린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기지로 복귀할 때는 이 격벽들을 반드시 닫아야 합니다. 하지만 격벽을 닫으면 구획관이나 지휘소와의 연락이 불편해지고 마침 저녁 식사 시간과도 겹쳐 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겉보기에 사소해 보이는 규정 위반은 가볍게 여겨지고 말았죠. 두 번째 실수 역시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습니다. 항해 거리를 줄여 조금이라도 빨리 귀가하기 위해 항로를 다소 직선적으로 바꾸어 군사훈련 해역을 가로지르는 코스를 택한 것입니다. 즉 잠수함은 관제센터에서 지정한 것과는 약간 다른 진로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시각은 19시 45분, 이미 주변은 어스름해졌고 해상의 시계는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고려해야 할 점으로 잠수함은 낮이라 하더라도 수면 위에서는 시야 제한이 큰 문제가 됩니다. 그 이유는 일반 함선과 달리 당시 잠수함은 함교의 위치가 낮게 설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악조건이 겹친 것만으로도 충분히 불운했지만 여기에 더해 함장은 정면 항로상에서 목표를 탐지했다는 소나 담당 장교의 보고를 어째서인지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원래라면 이러한 보고를 받은 즉시 전투 배치를 발령하고 모든 해치를 즉각 폐쇄했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함장의 이해하기 어려운 침착함은 결국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결과로 이어졌죠. 충격은 닫혀있지 않았던 제6구획에 그대로 집중되었습니다. 순식간에 그 구획을 가득 채운 바닷물은 곧바로 인접한 제5구획과 제4구획으로도 흘러들어갔죠. 잠수함은 급격히 우현으로 기울었고 그대로 한순간에 해저로 가라앉았습니다. 모든 일은 약 1분에서 2분 사이에 벌어졌으며 침수된 구획에 있던 승조원은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 순간에 격벽을 닫아 남아있던 동료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물속에 빠진 것은 이 세 구획의 승조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충돌 당시 함교에 있던 장교들 역시 바다로 내던져졌습니다. 충격으로 잠수함의 함장을 포함한 전원이 바다로 내던져졌고 그중 7명이 RFS-13의 승조원에 의해 구조되었습니다. S-178을 침몰시킨 흉기. 그렇다면 소련의 잠수함에 이처럼 치명적인 일격을 가한 것은 과연 어떤 배였을까요?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어뢰를 탑재한 군용 잠수함을 파괴한 것은 같은 소련의 선박이면서도 그저 평범한 상선, 냉동 생선을 운반하던 냉동 운반선이었습니다. 이 바다 위를 떠다니는 냉장고는 S-178과 같은 시간대에 동보스포루스 해협을 반대 방향에서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수함과 마찬가지로 이 냉동선 역시 원래 항로에서 벗어나 있었죠. 다만 잠수함과는 달리 그 이탈폭은 상당히 커서 약 30도에 달했습니다. 당직 관제 담당이 지정한 항로에서 왜 이렇게 크게 벗어났는지에 대해 RFS-13의 승조원들 중 누구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적어도 병으로 인해 그 시간에 자신의 선실에 있던 선장으로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비극의 주요 책임자인 RFS-13의 1등 항해사조차 자신의 행동을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고 당시 이 1등 항해사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 점은 공식적으로 끝내 입증되진 않았습니다. 또한 그의 생일을 축하하고 있던 다른 승조원들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겹치면서 RFS-13은 항로에서 무려 30도나 벗어나 동보스포루스 해협에서 잠수함 S-178의 진로로 파고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범죄적인 태만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었던 것인지 당직 승조원이 냉동 운반선의 항로상에 어떤 선박이 있다고 보고했을 때에도 RFS-13의 1등 항해사는 자신이 멋대로 변경한 항로를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술김에 자만감에 빠진 그는 오히려 그 작은 선박 쪽이 항로를 양보해야 한다고 판단해버렸습니다. 해저에 가라앉은 잠수함. S-178보다 훨씬 무거운 냉동선과의 충돌로 인해 잠수함 선체에는 거대한 파공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손상은 현대의 원자력 잠수함이라 하더라도 치명적일 만큼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냉동 운반선은 가장 위험한 부위인 튼튼한 선수 구조부를 갖춘 선수로 잠수함을 들이받았죠. 10에서 12노트의 속도로 수천 톤의 질량을 가진 선박은 막대한 운동 에너지를 지니고 있었고
그 선수는 잠수함의 얇은 외부 선체를 말 그대로 산산이 부숴버렸습니다. 잠수함 S-178은 약 32m 깊이의 해저로 가라앉았습니다. 해안과 구조기관이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는 즉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프로젝트 940 레노급 구조 잠수함에 발생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게다가 그 잠수 요원들 역시 충분한 경험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화재를 진압하고 해치를 폐쇄한 뒤 S-178의 승조원들은 스스로 생존을 위한 싸움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남겨진 26명의 승조원을 이끈 사람은 부함장이었습니다. 규정상으로는 함장 부재 시 최고 계급자인 2등 함장, 즉 중령급 장교가 지휘를 맡아야 했지만 그는 심장 발작을 일으키고 말았죠. 새롭게 지휘를 맡은 부함장은 먼저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전원에게 20g의 알코올을 지급했고, 이어 공로가 있는 승조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승진까지 시켰습니다. 그 결과 한 명은 준위로, 또 다른 한 명은 1등 병조에 해당하는 상사로 승진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모든 조치는 군 규정을 엄격히 따르며 이루어졌기 때문에 훗날 이 승진이 취소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해저에 고립된 지 이틀째 되던 날, 부함장은 개인용 잠수장비 ISP-60을 착용시킨 2명의 수병을 어뢰 발사관을 통해 수면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들은 무사히 수면에 도달했고 구조작전 지휘관에게 내부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이는 극히 중요한 진전이었으며 그때까지 해상구조대 측에서는 내부 상황을 대략적으로만 파악하고 있었던 상태였죠. 그러나 구조는 지연되었고 잠수함 내부의 승조원들은 이산화탄소로 인해 점점 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부함장은 가장 쇠약해져 있던 3명의 승조원을 추가로 수면 위로 내보냈지만 전원에게 지급할 ISP-60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운이 따르지 않았고 그들은 수면까지는 도달했지만 인양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3명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절망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사흘째가 되어서야 구조 잠수 요원들이 부족했던 ISP-60을 전달하는데 겨우 성공했죠. 그러나 이 순간 더욱 불합리하고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미숙한 구조대는 탈출구였던 어뢰 발사관의 입구를 이제는 누구에게도 필요 없어진 식량자루로 막아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일한 탈출 경로는 사실상 완전히 차단되고 말았죠. 출구가 막혔다는 소식은 유독가스에 시달리며 극한 상황에 놓여있던 승조원들을 무너뜨렸고 그 자리에서 한 수병이 버티지 못하고 쓰러져 숨을 거두었습니다. 가장 먼저 탈출을 시도한 것은 여단 참모장이었던 상급 장교였지만 도중에 몸이 끼어버렸고 뒤로 물러나려던 순간 심장이 멎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승조원들은 통로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고 탈출이 시작되었습니다. 계획상으로는 잠수요원들이 탈출에 나오는 사람 한 명 한 명을 맞이하여 적절한 감압 처치를 위해 즉시 감압실로 이송하기로 되어 있었죠. 안타깝게도 인력과 장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출구에서 제대로 맞이해 구조할 수 있었던 사람은 처음 6명뿐이었습니다. 나머지 승조원들은 더 이상 기다릴 여력이 없었고 공기가 곧 바닥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 수면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러한 깊이에서 오랜 잠수 상태를 거친 뒤 급격히 상승하면 혈액과 조직에 기포가 생겨 혈관과 장기를 파괴하는 심각한 감압병이 거의 확실하게 발생하죠. 이는 사실상 승산이 거의 없는 도박과도 같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살아남았고 그 결과는 당사자들 스스로도 훗날 기적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도 희생은 피할 수 없었고 탈출 과정에서 한 명의 무선통신병이 실종되었습니다. 그는 구조된 사람들 속에서도 수면 위에서도 끝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방향감각 상실이었는지 패닉 상태였는지 감압병의 영향이었는지 그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고 무엇이 일어났는지는 결국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지휘를 맡았던 부함장은 마지막까지 함내에 남아 한 사람씩 승조원들을 내보낸 뒤 가장 마지막에 잠수함을 떠났습니다. 잠수함의 인양과 재판. S-178은 비교적 얕은 해저에 가라앉아 있었기 때문에 사령부는 인양을 결정했습니다. 선체의 임시 밀폐, 와이어 고정, 그리고 사고 해역에 폰툰과 크레인을 투입하는 등 매우 복잡한 기술 작업이 수행되었죠. 그 결과 잠수함은 인양되어 기지로 예인되었습니다. 상세한 조사 결과 위원회는 손상이 너무나 심각해 복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죠. 이렇게 해서 잠수함 S-178은 퇴역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는 해군 내부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고
해군 지도부는 전례 없는 조치로 재판을 실시했습니다. 물론 그 재판의 전 과정은 엄격한 기밀로 취급되었고요. 기소된 인물은 단 2명, 잠수함의 함장과 냉동선의 1등 항해사뿐이었습니다. S-178의 함장에게는 징역 10년, RFS-13의 1등 항해사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태평양 함대의 많은 해군 관계자들은 이 판결을 부당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충돌의 주된 원인은 관제 측의 실수였으며 좁은 수로에서 거의 동시에 두 선박을 마주오게 만든 담당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지휘를 이어받았던 부함장은 재판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함장의 감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결과 그는 해군에서 강제로 퇴역하게 되었습니다. S-178 침몰의 상세한 내용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소련 붕괴 이후인 1990년대에 들어서였는데요. 이 사건에는 몇 가지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아이러니한 인상을 남기지만 32명의 승조원이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은 결코 웃어넘길 수 없는 비극입니다. 이 사고는 다시 한번 바다가 경솔한 행동이나 태만을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